안녕하십니까.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와 관련해서 그 심층 분석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왜 대체부지도 없이 주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은 1992년 평촌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에 지정됐으나 거기에 터미널을 설치하지 못하고 2019년 10월 24일 날 해조건설이 제시한 주민 제안을 받아들여 안양시장이 2021년 5월 28일 날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안양 시민들이 9명의 원고를 구성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용도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기각되고 2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왜 터미널 부지에 대체 부지도 없이 주민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폐지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폐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폐지시킬 때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시외버스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능 상실이 안 됐으면 어떤 경우에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대체 시설을 설치하고 그 대체 시설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기존 것을 폐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폐지하면서 대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촌동 934번지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기존에는 용적률이 150%였습니다. 이 150%의 용적률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니까 몇 프로로 지금 올랐냐면 800%로 올랐습니다. 그럼 무려 5배가 더 껑충 뛴 거죠. 그래서 그 800%의 용적률에 오피스텔을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이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대체 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500평에 버금가는 땅을 확보해야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터미널 설치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거기에 오피스텔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150%의 용적률이 800%로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칠 수 있다면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높이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49층도 지을 수 있고 50층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학원가가 있거든요. 평촌 학원가가 있는데 거기도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입니다. 근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높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는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 이 인근의 아파트들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려 일반적 침해가 126세대, 그 다음에 엄격한 침해가 12세대, 해서 138세대의 일조권 침해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금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 왜 그러면 주민 제안을 받아들여서 안양시는 이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2014년에 안양시와 LH공사가 공문을 주고받은 걸 저희가 분석해 드린 적이 있죠. 그 공문을 보면은 최대호 시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안양시의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2014년 1월 달에는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다, 변경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문을 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다시 제2차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죠. 자동차 정류장부지를 폐지할 예정이다, 폐지할 계획이고 그 자리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의사표시를 바꿔서 LH공사에 공문을 보냈죠. 이거로 봤을 때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최소한 이 공문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 2014년 1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할 의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주민 제안을 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나, 여기에 첫 번째 이유로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랫동안 준비. 언제부터? 2014년 2월부터 임기 종료 4개월을 남겨 놓고 안양시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할 계획이고 거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그 순간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두 번째 이유로 2016년 11월 달에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당시에, 그때 시장은 민선 6기 이필윤 시장 때죠. 최대호님은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2016년 11월 달에 이 맥스플러스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필타박원이 계속 이어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필타박원이 학원 사업을 했잖아요. 학원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화장품 사업을 추가하면서 이름을 맥스비언으로 바꿨다가 이 회사를 맥스플러스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뿌리는 필타박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원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하던 맥스플러스의 주택 건설 등의 내용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때가 2016년 11월입니다. 이거로 봐서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그 계획이 2016년 11월 달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택 건설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했겠습니까? 학원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하던 회사에. 그래서 주민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두 번째 이유가 2016년 11월 달에 맥스플러스의 주택건설 등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아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세 번째 이유로 그 낙찰법인인 해조건설에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조건설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해조건설을 통해서 LH공사에서 그 부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해조건설은 그 뿌리가 필타박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2015년에 해산총회를 했었습니다. 필타박원을 해산총회를 했다가 그것을 맥스비엔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살린 거죠. 그래서 그 법통을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필타박원의 법통을 이어가는 거죠. 법통을. 그리고 등기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기존 회사가 계속된다고. 혹시 단절이 될까 봐서 계속된다고. 등기에도 안 써놔도 다 계속될 텐데 그 문구까지 등기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네 번째 이유로 해조건설에서 부지를 낙찰받을 때 그 낙찰 대금이 낙찰가액이 약 1,100억 정도 됐습니다. LH공사에서 594억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100억에 낙찰이 됐는데 그럼 1,100억의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0억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낙찰 대금을 LH공사에서 지불하기 위해서 그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최대호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김모 씨가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로 봐서 왜 법인을 2007년도 2월 8일 날 법인을 매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도 넘기고 채권채무도 넘겨서 법인을 다 매각했기 때문에 시장 본인과는 최대호 시장 본인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중도금이 2017년도 6월 22일 날 낙찰을 받았으니까
2017년, 2018년, 아마 2018년도도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기 위해서 그 자금 마련을 계속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잔금을,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김모 씨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거로 봐서 이미 회사는 다 팔아버렸는데 왜 측근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가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그 첫 번째 이유인데, 낙찰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최측근 김모 씨가 동분서주하던 그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2014년 2월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폐지한다고 안양시의 의사결정을 번복해서 LH광사에 공문을 보낸 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11월에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의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던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탑학원의 해산 총회를 했던 것을 다시 그걸 살려서 맥스 BN 그리고 맥스 플러스 그리고 해조건설에 이르기까지 그 법통이 계속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낙찰대금 1,1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우 시장의 최측근이 동분서주하던 그 모습, 이거로 봐서 최대우 시장이 이 사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 제안을 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나,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일몰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몰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몰제 대상이면은 2020년 7월 1일 날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것이 해소돼 버리잖아요. 도시계획 시설이 해소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해소돼 버리는데 LH공사에서는 이것을 입찰에 붙일 때 일몰제 대상인 것처럼 입찰에 붙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일몰제 대상인 것처럼 2016년 그리고 2017년 입찰 공고문에 보면 그렇게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들은 마치 그것이 일몰제 대상이 해당되어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소될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2017년 6월 달에 6월 22일 날 낙찰 받았잖아요.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2017년 LH공사가 입찰을 제시하고 거기에 응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2017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일몰제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2018년도에 어떤 민원인이 법조처에 유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권 해석을 하니까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평촌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고 유권에서 그랬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몰제로 생각하고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일몰제가 아니라고 하면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용도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더라도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그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정류장 부지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 시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를 해야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용도 폐지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일몰제 대상이 아닌 이유가 법제처하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왜 일몰제 대상이 아니냐면 1992년 12월 29일 날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지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동차 정류장을 만들려면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건축 허가는 안 났잖아요. 건축 허가는 뭐 짓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 결정은 이미 그 당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 거죠. 그 했던 것을 너무 시간이 거의 한 30년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몰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럼 뭔만 하면 되죠? 거기다가 터미널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건물만 지으면 돼요. 건물 지을 때는 뭐죠? 건축 허가를 내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몰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2018년 민원인이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하니까 정확히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 받았잖아요. 해조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해조건설은 낙찰을 받아서 이게 일몰제 대상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어. 590억짜리 594억으로 제시된 가격을 1100억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주고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일몰제 대상이 아니면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한 거죠, 뭐. 망하게 된 거죠. 망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일몰제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아서 보니까 일몰제가 아니라 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1100억이란 돈을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다 빌려가지고 돈은 줬는데 1100억이란 돈을 이미 들어갔는데 그것만 들어갔습니까? 해조건설만 들어가지고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만회하겠습니까? 그 150% 용적률 150%에다가 터미널을 짓고 터미널을 지으라고 LH공사에서는 땅을 팔았고 형식적이고 법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터미널 부지가 지정된 상태로 입찰에 붙여졌고 그거를 낙찰을 받았으니까 터미널을 지으라고 땅을 팔았고 LH공사는 땅을 산 사람은 터미널을 지으려고 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0년 7월 1일 날 일몰제 대상이 되면 그게 용도 폐지가 되니까 터미널을 안 짓고 딴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냥 150%의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몰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터미널을. 원래는 터미널 지으라고 LH공사는 팔았고 과장 광고를 통해서 2020년 7월 1일 날 2017년 때문에 3년 뒤잖아요. 3년 뒤에 이게 일몰제로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용도 폐지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2017년도에는 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상태로 땅을 팔았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로 땅을 산 거죠.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3년 뒤인 2020년 7월 1일 날 일몰제로 용도 폐지되면 터미널을 안 짓고 딴 걸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1,100억에 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몰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법제처에서 일몰제가 아니라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150% 용적률의 터미널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1,100억의 땅을 사가지고 터미널 지면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왜 그러면 LH공사에서 594억에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땅을 내놨는데 거의 2배를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 또 건물 짓고 터미널을 하려고 하면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걸 고민한 거죠. 그건 뭡니까?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하는 겁니다.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몰제 대상이면 2020년 7월 1일 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무효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2021년 5월 28일 날 안양시장 최대호가 용도 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도 폐지를 한 겁니다. 용도 폐지를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터미널 부지로 계속 지정된 상태로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일몰제 대상이라면 2020년 7월 1일이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 지정이 무효화되는 거죠. 그럼 무효화된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무효화된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왜 그러면 터미널 부지 지정 자체가 법률적으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효화된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거기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특별계획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기에 다른 뭘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몰제 대상 아니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무효화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게 맞지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터미널 부지로 지정할 때 이미 100년 대계를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 시설도 없이 무효도 안 되는데 폐지시켜 버린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해조건설 입장에서 보면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데 일몰제로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터미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터미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미널 지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용도 폐지한 거죠. 그걸 해달라고 주민 제안한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여기다 터미널을 안 짓고 내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테니까 안양시 당신이 어떻게 터미널 부지 폐지하고 용도 폐지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민 제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터미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최 시장은 받아서 덜컹 해입은 거죠. 왜 했겠냐 이렇게. 왜 그러면 덜컹 주민 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변경했겠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 이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동안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선출직 시장이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 누가? 최대호 시장 본인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가능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생각을 끄집어내다가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 또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일몰제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일몰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용도 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허가권,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나요?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일몰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땅 소유자를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일몰제일 줄 알고 그 땅을 낙찰받은 그 소유자를 위해서 허가권을 사용했다 이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이게 일몰제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다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데 왜 강제 폐지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 제안을 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두 번째 합리적 의심으로 일몰제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일몰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안양시장이 강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민 제안에 기대서 용도 폐지를 해버린 거죠. 주민 제안에 기대서 용도 폐지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말 고난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중간해서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 어떤 생각을 해야 이런 결과에 도달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달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생각했냐면 2017년도부터 이 토지를 낙찰받았던 2017년 6월부터 고민했으니까 18년, 19년, 20, 21, 22, 23 6년 동안 고민한 저의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민 제안을 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세 번째 저의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1100억 투자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하기 위한 거죠. 아까 두 번째는 용도 폐지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일몰제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일몰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용도 폐지 필요성이 생긴 것이 두 번째 이유고, 거기에 따라서 594억을 1100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다 터미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제가 5개의 이유를 합리적 의심을 갖는데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학원이 필탑 학원이었죠. 필탑 학원이 맥스비엔으로 바뀌었다가 맥스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해저건설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해저건설로 이름을 바뀐 때가 2017년도 2월 8일입니다. 2017년도 2월 8일 날 맥스플러스가 주식회사 해저건설로 이름을 바꾸면서 주식을, 맥스플러스 주식이 20만 주 500원에서 1억이었거든요. 자본금이 1억이었거든요. 이 1억의 자본금을 얼마에 팔았냐면 주식 500원짜리를 1원으로 해서 20만 주니까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20만 원에. 그 계약서 다 썼더라고요. 20만 원에 팔았어요. 주식을 20만 주의 주식을 이런 식에서 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최대호 시장 일가가 가지고 있던 그 맥스프레스에 대한 채권 채무, 그것이 52억 8천만 원입니다. 그 52억 8천만 원을, 그거는 맥스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52억 8천만 원은 채권이죠. 법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근데 그 채무자는 누굽니까? 최대호 시장의 일가인 겁니다. 최대호 시장 일가의 채무입니다. 맥스프레스가 갚아야 될 채무가 52억 8천만 원. 장부상에는 그게 뭐로 표시되어 있냐면 장기차입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결산서에 의하면 그것이 장기차입금 52억 8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저건설의 특정인에게 팝니다. 얼마에 파냐면 6억에 팝니다. 6억에. 그렇게 맥스플러스가 갚아야 될 52억 8천만 원을 얼마로? 6억만 갚고 나머지는 땡쳐버리는 거죠. 그럼 맥스플러스 입장에서는 52억 8천만 원에서 6억은 현찰이 나가고 나머지 약 47억 정도 되잖아요. 이 47억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긴 거죠.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면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장기차입금이 52억 8천만 원이 있던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이제 분계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회계에서 분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변에 52억 8천만 원이 옵니다. 분계를 하면. 그리고 대변에 현금 6억 나가잖아요. 돈을 갚았으니까 현금 6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대변에 그 차액인 약 47억이 상환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상환이익 또는 특별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왜? 갚아야 될 거를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저건설의 장부상에 뭐가 표시되어야 됩니까? 장부상에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경상이익 또는 특별이익에 47억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차입금 52억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안 없어진 것 같냐면 손익계산서에 약 47억의 특별이익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기재를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대차대표의 장기차익금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회계 처리가 잘못됐잖아요. 이건 둘 중에 하나죠. 회계 처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아예 없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왜? 2007년도 2월 8일 날 채권 채무를 맥스플러스의 채권 채무를 해조건설로 양도양수했는데 이렇게 해조건설로 양도양수했다는 건 참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그것을 최대의 일가한테 6억을 갚고 나머지는 없던 걸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다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회계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료는 제시했는데 회계처리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료 제시가 허위이든지 회계처리가 허위이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 해명이 고짓된 해명일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공직선거, 선출직 안양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해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고짓일 가능성이 있다. 뭐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스프레스의 장기차익금 52억 8천만 원을 팔았는데 이제 6억 주고 6억만 갚고 없던 걸로 하자고 다 자료를 만들었는데 회계처리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끼리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걸 결산서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이 안 돼 있다. 자,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제는 대체 부지도 없이 왜 주민 제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용도 폐지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네 번째 이유. 맥스플러스의 52억 8천만 원에 대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민 제안을 받아들인 네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이 주민 제안 대상 자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주민 제안 대상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무리하게 주민 제안의 대상이라고 해서 주민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도시 기반 시설이다. 이거예요. 평촌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교통시설로서 자동차 정류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잖아요. 이건 도시 기반 시설이다. 이거는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만 주민 제한이 가능한데 용도 폐지에 대해서 주민 제한을 받아들였다. 용도 폐지는 주민 제한 대상 아닙니다.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제한을 받아서 용도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사업만이 주민 제한의 대상인데 용도 폐지를 한 그거는 주민 제한 대상 자체가 아닌데 주민 제한을 받았다. 설령 도시 기반 시설이 지구단위 계획의 위반 및 변경과 관련된 두 번째 이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주민 제한이 가능합니까? 주민 제한자가 불합리성이 없어야 된다. 불합리성이 없고 주민들 합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동의가 아닙니다. 합의입니다. 주민들의 합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주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자, 불합리성이 없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합리하려면 두 개의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이 부지에 대한 터미널 사업이 기능이 상실되었어야 된다. 기능이 상실돼야 돼. 근데 기능 상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앞으로도 계속 시외버스 타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노약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시외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능 상실도 아니다. 그러면 기능 상실이 안 됐으면 대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대체 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 제한을 할 때 주민 합의에 의해서 주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주민 합의가 없었어요. 이게 동의도 아니에요. 동의가 아닙니다. 법률상 합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법률가 아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동의하고 합의하고는. 근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합의 없었잖아요. 불합리하고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 제한 대상이라고 해서 주민 제한을 통해서 그 주민 제한을 받아서 시장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5번째 이유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왜 대체 부지도 없이 주민 제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최대호 시장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랫동안 뭐를?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그 이유가 아까 제가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 첫 번째, 2014년 2월 임기 4개월 남겨놓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용도 폐지로 안양시의 정책을 갑자기 공문을 통해서 바꿔버렸다. LH공사에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2016년 11월에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당시, 그때는 이제 시장이 아니었죠.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 이미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본인의 회사의 목적 사업에 추가했다. 이런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 이유. 필탑학원이 해산총회를 했는데 그거를 살려서 맥스비엔으로 가고 맥스플러스로 가고 해저건설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걸 등기에다가 이 필탑학원의 법통이 계속된다고 표시해놨어요. 그것이 세 번째 이유. 그 다음 네 번째는 터미널 부지를 해저건설에서 낙찰을 받고 1,100억의 부지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최대호 시장의 최측근인 김모 씨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 그것이 네 번째. 이것 때문에 본인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해저건설이 이걸 일몰제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2018년도 유권해석이 일몰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터미널 부지를 적극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 폐지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용도 폐지를 했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
그러면 일몰제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일몰제가 아니라 가니까 그 자리에 반드시 터미널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94억의 입찰가를 1100억의 낙찰을 받아서 터미널을 지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제안을 받아서 용도 폐지를 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그동안 최대우 시장이 해명했던 그 52억 8천만 원이 6억만 받고 다 없던 걸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해적은 맥스플러스 입장에서는 뭡니까? 맥스플러스 입장에서는 52억 8천만 원에 6억만 갚았으니까 47억은 이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이익을 결산서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해적건설에서는 결산서에 표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결산서에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5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장기 차입금이 그러면 해적건설에서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최대우 시장이 해명했던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주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네 번째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터미널 부지의 용도 폐지가 주민 제안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민 제안의 대상이라고 해서 그것에 기대서 용도 폐지를 해버렸다. 주민 제안의 대상이 아닌 것이.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로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우 시장은 왜 대체 부지도 없이 주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였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다섯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 의심이 저는 고등법원에서 다투는 재판부에 제시를 할 겁니다.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또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섯 번째 주제로 또 우리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여기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 이익이 남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시점으로 하냐면요, 2021년 5월 28일 날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면 안양 시민들이 누려야 할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실되는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인 해조건설이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경제적 가치 분석으로 나름대로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